전기철도기사 필기해설 구조물 공학 편입니다. 자, 1번 문제. 압축력과 인장력이 가해지는 가동 브레이크 개소에 사용되는 애자는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 가동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I타입이라고 하는 가동 브레이크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O타입이라고 하거든요. O타입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브래킷에서는 여기에 그 애자가 사용되는데요. 이 부분에, 이 현실분을 모르겠으면 여기입니다. 요거는 그 장간 애자라고 합니다. 장간 애자는 그 길장자하고 막대기 간자를 써서 긴 막대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 모양의 형태를 보고 지어진 이름인데요. 자, 그런데 이 애자가 왜 그 압축력과 인장력을 갖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애자는 만약에 여기에 지금 조가선의 전선이 지금 여기 이렇게 가선이 되고요. 자, 전차선이 여기 이렇게 물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힘이 작용하냐면 이렇게 힘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수직력이 작용을 하게 되죠. 수직력을 작용하게 된다면, 자, 이 위에 있는 그 수평 주 파이프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냐면 이렇게 휘게 되죠. 이렇게 휘게 되고 이 경사로 이렇게 경사지게 있는 이거는 이제 경사 파이프라고 하는데 이렇게 힘을 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힘을 받치고 있다 보니까 자, 이쪽에 있는 애자는 이렇게 늘어나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인장력, 그러니까 우리가 뭐 텐자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힘이 작용하냐면 이렇게 압축력이 작용을 해요. 일방적으로 압축력. 컴프레시브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제가 왜 이렇게 뭐 영문을 쓰게 되냐면 이 첨자를 나중에 그 응력에 들어가게 되면 강도에 들어가면 이런 첨자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그 텐자일 컴프레시브 이런 걸 쓰는 거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괜찮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상부에는 인장력을, 하부에는 압축력을 받는 애자가 바로 이 장간 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1번은 이해하기 쉽겠죠?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전철주 푸싱 기초 바닥면의 유효 지지력이 100kN/제곱미터이고 기초 바닥면의 단면 개수가 1.13 세제곱미터일 때 기초 바닥면의 허용 저항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그 푸싱 기초가 어떤 건지 모르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푸싱 기초하고 이 푸싱 기초라는 게 있고요. 잠깐만요. 이 푸싱 기초라는 게 있고 또 푸팅 기초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저도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일단 푸싱 기초라고 나왔으니까 제가 일단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푸싱 기초는 이 부분을 먼저 푸싱 기초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나머지 이 콘크리트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뒤쪽으로 이렇게 지선이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어요. 지선이. 자, 이 그림의 형태를 보게 되면 얘는 무슨 지선이 이따가 문제 나올 텐데 2단 지선이라고 해요. 2단 지선. 지선의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이건 일단 1단 높이, 2단 높이에 달라게 돼서 2단 지선이라고 합니다. 자, 금방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 조립철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류용 보기가 좀 불편하시죠? 제가 흰색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류용 찬넬주라고 그래요. 인류용 찬넬주. 여기서 찬넬이라는 거는 우리가 형광 중에서
찬넬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이게 그 주제로 사용이 되는 거고, 뭐 기역형광하고 이제 평광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맞닿은 부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부재재들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그 설치한 거거든요. 요걸 이제 일류형 찬넬주라고 하는데, 이 일류형 찬넬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지선이 없어요. 지선이 없이 지금 여기 보면 지선이 없죠. 여기는 지선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지선이 지금 없어요. 지선이 없이 쓰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이 그 여기 있는 그 기초의 크기가 이런 기초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커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유효 지지력이 굉장히 큰 거죠.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자, 요 그림을 보고 기초가 이 푸싱 기초가 요거 이제 푸싱 기초라고 하거든요. 이런 푸싱 기초들이 어디에 쓰이고 그것만 이해하고 가셔야 되지, 이 문제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전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것들 기초 하나하나 그다음에 뭐 유효 지지력이 얼마이고 바닥 단면계수가 얼마이고 이래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단면계수 뭐죠? 단면계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단면계수는 이렇게 해서 단면계수 같은 경우에 그 위에를 이제 단면 2차 모먼트를 이제 X축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또는 Y축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나눈 값을 이 단면계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휘임강성을 그 구할 때 쓰는 그런 그 용어인데, 저희가 이거를 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바로 접근하시냐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답이 킬로뉴턴 뉴턴 베타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뉴턴마다 모멘트라는 거는, 모멘트만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멘트는 힘 곱하기 그 수직력으로 작용하는 거리. 그러면 여기에 단위가 뭐가 되냐면 킬로그램, 잠깐만 뉴턴으로 나왔으니까, 자, 힘 뉴턴, 그 다음에 거리 이게 미터,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유지지력이 100kN per 메타 제곱이고, 자, 1.1 단면계수 1.13 세제곱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단위에 맞춰 가지고 계산해 보게 되면 100 곱하기 1.13만 해보게 되면 어떤 단위가 나오냐면 킬로 뉴턴 미터가 나와요. 이건 지금 이런 식으로만 계산을 하셔서 답을 유출하는 것이 가장 이해를 하기보다는 답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 또는 고정 빔 등에 취입해서 급전선, 부급전선, 보호선 등을 지지 또는 인류하기 위한 구조물을 문제인데, 이런 것들 있죠. 급전선, 부급전선, 보호선. 이런 내용들을 먼저 아셔야만 실제로 이게 인류학이 어디에 인류가 되는지 알겠죠. 자, 제가 이제 그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변전소축을 그리는 건데요. 변전소축부터 해서 선로를 그리는 건데, 지금 그리는 단권 변압기고요. AT 단권 변압기, 그 다음에 또 단권 변압기. 여기도 단권 변압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서 이 점의 중간에서 전선을 또 하나 이렇게 뺄 거예요.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레일을 이렇게 하나 그릴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중성선이라는 거 하나 뺄 거예요. 중성선 하나 빼고, 자, 요거는 맨 위에 있는 선, 요게 F라고 해서 급전선이에요. 급전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 이 부분이 T 전차선. 자, 그럼 여기에 이 부분에 뭐죠? 전기차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이제 레일이 되겠죠. 레일이 될 거고,
자, 이게 뭐냐면 그 보호선이에요. 보호선. 지금 AT 방식에서는 저희가 그 보통 비저린 보호선을 많이 써서 FPW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그 선로를 그 전차 선로를 봤었을 때 맨 위에 있는 선이 급전선, 두 번째 높이에 있는 선이 보호선 FPW, 그다음 세 번째 있는 선이 그 전차선과 조가선, 드로퍼로 구성된 합성 전차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인류가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까지는 봤으니까 급전선하고 전부 다 요거는 봤는데, 이제 금방 제가 그 부급전선 그리지 않았잖아요. 부급전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급전선은 제가 지금 요 그린 건 전원칙을 얘기하는 거고요. 부급전선은 이렇게 BT를 그릴 건데요. 자, BT는 BT 여기마다 BT 섹션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요것 때문에 고속화를 쓰지 못해가지고 AT로 넘어온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흡상선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BT와 BT는 4km마다, AT는 10km마다 쓰거든요. 자, 물론 여기도 이렇게 전기차가 들어가죠. 여기서 얘는 전차선이에요. 전차선은 우리가 어떻게 T, 트롤리 와이어. 그 다음에 여기는 레일, 그죠? 그래서 R 많이 쓰고, 근데 여기가 우리가 부급전선이에요. 부급전선.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네가티브 피드라고 해가지고, 자, 전원이 이렇게 흘러갔었을 때 전류가 이렇게 반대로 흘러가요. 급전선의 반대로. 아까 AT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차선과 급전선에는 전류가 상호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 부급전선 생각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물리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다음 그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다른 색 한번 바꿔볼게요. 노란색으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뭐냐면 완철이죠. 다른 말로 완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런 것들, 이거 뭐냐면 전철줄을 세울 수 없어서 대용한다고 해서 전주 대용물이라고 합니다. 전주 대용물.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전주에도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주 대용물에 여기 완금이 또 하나 있죠. 이제 고정빔, 요거 이제 고정빔이라고 하거든요. 예, 고정 문형빔이라고 해요. 이제 문처럼 생겼죠, 이렇게. 문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고정빔이라고 하고 문형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더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 여기 이렇게 세웠죠. 자, 여기도 완금을 세웠죠. 여기도 완금을 세웠죠. 어떻게 해요? 전주 또는 고정빔 등에 취부하여 급전선, 부급전선, 보호선 등을 지지 또는 인류하기 위한 구조물은 뭐냐 하면, 여기서 답은 3번 완철이 되는 거죠. 3번 완철이.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얘가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문제가 달라져요. 어떻게? 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고정빔 등의 취부에서 자, 급전선이나 급전선을 지지 또는 인류하기 위한 구조물을 하게 되면 보호선 등을 이렇게 고정빔에만, 그러면 고정빔에는 이렇게 전주 대용물이 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세요. 자, 3번 요거는 지금 다시 오도록 할게요. 어디에 있냐면 전주와 고정빔 등의 취부에서, 이때는 무조건 완철이에요. 자, 보세요. 자, 전주에도 이렇게 여기 전주죠. 전주에 취부를 했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 고정빔 이렇게 취부했죠. 그래서 전주 또는 고정빔 등의 취부에서 급전선, 부급전선, 보호선 등을 지지 또는 인류하기 위한 구조물은 뭐다? 3번 완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몇 미터 이상으로 가는가라는 건데, 자, 그러면 저희가 지선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지선이 뭔가? 자, 지선이 뭐죠? 지선. 아유, 잠깐만요. 지선. 지선은 우리가 전기적 일반 전주에도 마찬가지 시설하는 거고, 전주보다도 전차선에 우리는 입각해서 똑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수평장력 또는 이제 횡장력이라고 그래요. 횡장력. 이 수평장력 또는 횡장력이 걸리는 전주 이제 반대편에 시설해가지고 어떻게 자, 이렇게 전선이 가설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장력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예요. 가선장력이 당기고 있을 때 물론 여기 기초가 있겠죠. 여기 반대편에서 설치해서 이 전주가 경사되거나 또 전도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것을 저희가 지선이라고 하죠. 이 지선에는 아마 실기 필답형에서도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요. 지선의 종류가 몇 개 있죠? 지선의 종류는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 5개 정도가 있어요. 5개 뭐냐면 단지선, 그 다음에 2단지선, 그 다음에 V형 지선, 그 다음에 궁형이죠. 수평을 먼저 할까요? 수평지선, 그 다음에 궁형지선이 있어요. 자, 이 모양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단지선은 간단해요. 이렇게 선이 밴드에다가 선이 딱이었을 때 이렇게 단지 하나. 이 각도는 원래 45도인데 표준이 45도인데 30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하질 않고 금방은 여기 밴드 내에서 이렇게 여기 45도라고 그랬죠. 45도. 여기 이제 1단 지선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선을 하나 더 취급을 해요. 이렇게 하나 더 선을. 그러면 요선 하나. 밴드가 2개예요. 상단 하단에. 요걸 저희가 2단 지선이라고 그래요. 2단. 근데 이제 V형 지선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V형 지선 같은 게 어떻게 생겼냐면, V형 지선은 여기다가 조그만 왕금을 이렇게 하나 달아요. 그 다음에 물론 여기다 전선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다가 지선 근가를 여기다 물론 설치를 해서 어떻게 당겨요? 이렇게 하나 당겨요.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이 2개가 실제적으로 나란한 거예요. 이게 나란한 거예요. 나란하면서 위에서부터 폭이 아래로 오면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V자, 손가락 V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V형 지선이에요. 이건 V형 지선. 자, 효과적이었으면 1단 지선과 2단 지선과 이제 V형 지선에 대해서 구분하시는데, 수평 지선 어떻게 생겼냐면,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평 지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수평 지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전주와 전주 사이에 이 45도 이 경사를 주는 이 일반적인 지선을 설치하지 못하고 도로폭을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폭을 횡단하는 자리에 여기다 원래 이렇게 지선 설치하면 좋겠죠. 근데 이걸 설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란하게 여기 도로 반대편 쪽에다가 전주를 하나 더 심고 시선을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일반적인 1단 지선이나 2단 지선 이런 걸 설치를 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평지선이라고 그러죠. 수평지선. 이거 답이 그러면 수평지선이겠죠. 그렇죠? 이 물어보는 아마 수평지선의 높이는 일 거예요.
수평 지선의 높이는 지표선 몇 미터 이상인 거. 이거 답이 있죠. 몇 미터라고 되어 있죠? 5미터 이상.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돌아가서 이제 저희 궁형지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형지선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생겨 있는데요.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다가 이제 완금을 하나, 물론 여기다 무조건 전차선의 가선장력 하나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두냐면 궁형지선 어떻게 요렇게 하고, 자, 요렇게 활처럼 생겼다고 그러는데, 활처럼 요 부분이 활처럼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뭐 굳이 제가 활이라고 단정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 부분 때문에 저희는 뭐라 그러냐면 궁형지선이라고 그래요. 궁형지선. 자, 그러면 아시겠죠? 이 4번의 답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에서 5m 이상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어떤 게 하나가 있냐면, 자, 이 부분에서, 자, 지선의 철도 횡단은 있을 수 없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가 조금 여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 자, 그림과 같은 트러스 구조물에서 AC의 부재력, AC가 받는 부재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색깔이 조금 칙칙하네요. 좀 볼게요. AC가 받는 부재력,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이 부재력을 어떻게 표시하게 되면, 자, FAC라고 한번 해볼게요. FAC. 자, 여기서 일단 그러면, 자, AC가 받는 부재력을 일단 먼저 구하기 위해 가지고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세모에 이렇게, 여기는 동그라미에 이렇게 그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거를 지점이라고 하는데, 지점에는 세 가지 점이 있어요. 고정 지점과 고정 지점, 그다음에 힌지 지점, 그다음에 이동 지점이라는 게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얘는 힌지예요. 힌지. 여기서는 그래서 발력이 두 가지가만 생기고, 이동 지점에서는 발력이 하나만 있어요. 그럼 거꾸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 지점에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일루도 갈 수 있고 일루도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도 가능해요. 이렇게 회전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는 발력이 어떻게 생기냐면, 죄송합니다. 여기가 C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이렇게 이 부분에서 여기는 발력이 하나만 여기 생겨요. 수직 발력만 하나 생겨서 B로 보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힌지 지점이기 때문에 이동을 못해요. 여기가 점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점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은 가능해요. 그러면 수직 발력 무조건 하나가 생겨요. RA. 그 다음에 여기는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에 대한 발력이 또 하나가 생겨요. 여기도. 이 발력 자체는 지금 부재력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힘 하나만 존재했기 때문에 얘는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요것만 가지고 할 건데,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지금 P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때 이 P가 얼마냐면, 이 P의 힘은 10톤이에요. 그럼 이 힘을 한번 이 발력의 힘이 얼마인지 이제 구해보면 되죠. 이거 직관적으로 나오죠. 직관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 직관적으로는 5예요. 5톤씩이에요. 왜냐하면 이 AB 부재 중앙에 떨어지는 힘이 10톤이기 때문에, 나머지 여기 5하고 5 받치지 못하고 5하고 5가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으면 튀어지겠죠. 근데 이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힘의 표시 규약이 있는데,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은 플러스, 내려오는 힘은 마이너스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모른다고 하고, 5톤 모른다고 이렇게 해볼게요. 모른다고 했었을 때, 자, RA 플러스 순서대로 해볼게요. RA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마이너스 P가 되겠죠? 여기는 RP가 되겠죠? 자, 요게 시그마 그 수직한 힘에 이 반력이 0이 되어야만 이 부재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요걸 계산해 보게 되면 여기서 RA와 RB는 위치가 동일한 위치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RA와 RB는 하나 동일한 값이에요. RA가 RB, RB가 RA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 반 똑같다고 하고 1RA 이렇게 취해 볼게요. 그러면 2RAP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1RA는 P가 얼마였죠? 10이죠. 그러면 RA와 RB는 각각 5가 되는 거예요. 5톤씩.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 답이 그리고 얼마 나오는지,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한번 그 답을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기술자가 되지 않는 거니까 좀 더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되죠. 자, 그림을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자, 부재 수직으로 작용하는 게 P가 10톤이에요. 10톤이고, 여기에 회전 지점, 힌지 지점, 여기는 이동 지점. 고정 지점은 나중에 표시 한번 해보겠지만, 고정은 이렇게 캔틸레버에 있었을 때 이런 걸 고정 지점이라는데, 여기 요 반력 하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 회전하 반력이 3개예요. 반력이 3개. 여기는 반력이 하나, 여기는 하나, 여기는 반력이 2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랬었을 때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AC의 부재력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AC의 부재력을 FAC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각이 몇 도죠? 30도. 여기도 마찬가지 30도일 거고, 여기도 그러면은 몇 도죠? 여기가 그러면은 이건 이 각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자, 힘은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이렇게 작용을 할 거예요. 여기 작용했을 때 아까 그 이쪽에 작용하는 힘력이 얼마라 그랬죠? RA가 5라 그랬어요. 그렇죠? 플러스 5 방향. 근데 지금 그러면 이쪽에서 FAC에 의한 이 힘이 이렇게 생길지 이렇게 생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항상 그 힘의 합력을 잡을 때 수직 불력의 합을 잡는 거거든요. 지금 수직 불력의 합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힘을 잡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그러면 여기는 일단 5죠. 여기 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값은 뭐가 되냐면 요 값이 돼야 되겠죠. 요 값. 요 값하고 같은 값이니까요. 그러면 요 값이 뭐냐면 FAC의 사인 30도죠. 사인 30도죠. 자, 보세요. 자, A시고 FAC야 요 값이잖아요. 요 값. 반대쪽에 요 값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쪽을 이거를 이쪽은 똑같은 거니까. 제가 요거보다 이쪽 방이 눈에 직관적으로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FAC에 대한 요 값이니까 FAC에 30도로 구하시면 되죠. 그럼 5에 그럼 FAC에 뭐가 되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 되죠. 자, 그럼 요 정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값이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FAC 2분의 1은 자,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FAC는 뭐가 되냐면 자, 마이너스 5 곱하기 2가 돼서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답은 뭐가 되죠? 그거 보니까 마이너스 10이 없어요. 마이너스 10은 없는 대신 여기 압축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얘가 답이 되겠죠. 자,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면 압축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플러스면 당연히 인장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얘는 이 부분은 이렇게 늘어나요. 이 부분은 이렇게 늘어나요. 이 부분 AB 부재는
요 AB 부재는 아래로 늘어나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FAC는 10톤의 압축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 이제 트러스 구조물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트러스 구조물은 이렇게 삼각형을 이제 우리가 결구라고 하는데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결속을 해요. 이렇게. 요거를 전부 다 저희가 트러스 구조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트러스 구조물에 전기철도에서 두 가지를 써요. 어떤 걸 쓰게 되냐면 지금 여기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평평 나란하게 된 트러스 여기 빔 구조물이 있는데 얘는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그냥 트러스 빔이라고 그래요. 트러스 빔. 근데 이쪽에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죠. 여기 나란한 거 이외에 이렇게 거시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거시 플레이트 이렇게 쓰나요? 이 거시 플레이트 여기다 칩을 삼각형 칩을 해가지고 압축력이 여기 이쪽 부분에 지금 아까 힘이 이렇게 작용하게 된다면은 요렇게 구조물 이렇게 변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 모양이 별 이쁘지가 않은데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상부 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어나는 게 인장력, 아니 압축력. 여기는 인장력이 생기거든요. 여기 이제 늘어났죠. 여기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 압축력을 압축력 인장력이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시 플레이트라는 것을 대줘가지고 수식력에 대해서 좀 더 계절 강도를 크게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트러스 라멘이라고 해요. 어떻게 쓰냐면 이제 트러스는 똑같아요. 트러스 빔인데 요 중간에 트러스 라멘.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선 이상일 거예요. 6선 이상에 쓸 수 있는 그런 기계적 강도가 굉장히 큰 빔이에요. 자, 이거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6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중 특정 길이의 선분을 회전시킬 때 생기는 표면적을 계산할 때 이용하는 것은 하는 문제인데 이 선지를 보게 되면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제외를 할 것들이 있어요. 일단 제외를 할 것들이 뭐냐면 이제 베티의 정리, 뉴턴의 정리 이런 거는 절대로 답으로 나오지도 않고 구조물 공학에서는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배워보지도 못했던 것 같고 뉴턴의 정리는 뉴턴의 정리까지 굳이 나오지는 않고요. 여기서는 라미의 정리 또는 파푸스의 정리 이 두 가지만 좀 중요하게 나오고요. 여기서 라미의 정리가 제일 중요하죠. 라미의 정리 같은 경우는 지설에서 수평 지선에서 각도를 구할 때 지선의 장력을 구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이 라미의 정리. 근데 여기서 표면적을 계산할 때 이용하는 것은 이건 다음 파푸스의 정리예요. 파푸스의 정리. 자, 먼저 파푸스 정리를 하기 전에 라미 정리부터 먼저 한번 하고 갈 텐데요. 이 라미 정리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은 자, 이렇게 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한 점이 있을 때 힘이 이렇게 이렇게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힘이 F1, 자, F2, F3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게 평형을 이루어요. 이 평형을 이룰 때 평형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룰 때 세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룰 때 이 조건이 있을 때만 라미의 정리가 성립을 하는데 이때 이 마주보는 각
그러면 F3에 마주보는 거 요각이 되겠죠. F2에 마주보는 거 요각이 될 거고, F1, 요렇게 쓸게요. F1에 마주보는 거 얘가 되겠죠. 자, 이때 세계 힘이 평형을 이룰 때, 요 힘과 마주보는 각, 요 힘과 마주보는 각, 이거를 사인 법칙에 의해 가지고 정의를 한 건데, 자, 사인, 요 각을 만약에 저희가 세타 3라고 하고, 이걸 세타 1이라고 하고, 세타 2라고 할 때, 사인 세타 1은 F1, 그 다음에 F2, 사인 세타 2, F3, 사인 세타 3. 요 관계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장력을 구할 때 이걸 쓸 수가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라미의 정리예요. 세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룰 때 각 힘의 크기와 마주보는 각의 관계를 정의한 식을 저희가 라미의 정리라고 해요. 라미의 정리 중요할 때는 무조건 세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룰 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파푸스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파푸스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중 특정 길이 성분을 회전시킬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파푸스 정리에서 제1정리가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림을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여기 도심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C가 도심의 위치고, C가 도심의 위치고, Y바 같은 경우에는 중심축에서부터, Y바는 이 중심축에서부터, 표시가, 빨간색으로, 보기 좋아서 빨간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도심이라고 그래요. 이 선분의 도심, 요거는 이제 선분의 도심이라고 하고, 요거는 중심축에서부터 Y바는 도심까지의 거리. 근데 여기 도심까지 거리에서 요 선분이 이 선분을 이제 회전시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옆에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이게 y 바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표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리게 되게 되면 표면적이 나오죠. 이게 파푸스의 제1정리예요. 제1정리. 선분을 회전시킬 때, 이 선분을 회전시킬 때 중심축에서부터 도심까지, 선분의 도심까지 길이를 가지고 이거 회전시켰을 때 표면적을 계산할 때 이용하는 것이 바로 파푸스의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여기서 수직축을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Y바가 되겠죠. Y바고, 여기가,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부분.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Y바가 되는데, 요 부분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부분이 이렇게.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이 표면적이죠. 이 선분이 돌아가잖아요. 선분이 이렇게. 이게 뭐냐면 파푸스의 제1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푸스의 제2정리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선분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선분이죠. 이렇게 선분. 지금 요만큼이 선분인데 지금 여기서 선분이 아니라 요만큼의 면적을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면적을 돌리게 되면 이쪽에서 그리고 다시 요거를 아래서 이렇게 그림이 칸이 조금 좁아서 자 이렇게 있는데 요 면적이 이렇게 커지겠죠. 지금 이렇게 이거는 분명히 여기서 있을 거고 요까지 이걸 다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자, 요 부분이 요 파란색 부분이 되는데 요 부분이 회전하면서 만들게 되면 요렇게 요 모양으로 동그란 가운데 이제 동심원을 빼고 요 부피를 만들겠죠. 이때 이 면적이 돌아가서 이 최적을 구하는 거 이거를 파푸스의 제2정리라고 그래요.
근데 아마 그 대부분이 그 기사 시험에서는 펌프스의 정리라고 해서 제1 정리만 나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좀 더 고급 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펌프스의 제1 정리와 제2 정리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6문제까지만 강의를 하고요. 다음 편에 구조문과 2로 해서 좀 한 6문제나 7문제 정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